9까지는 경현님이 지난주에 발표를 해주셨고요. 오늘은 혜영채기님이 10부터 14까지 챕터 공유를 해주시겠습니다. 선생님 오셨죠? 공유 준비되시면 공유 부탁드립니다. 혜영채기님 자리 아직 안 오셨나? 네. 못 봤습니다. 오셨어요? 네. 네. 네, 공유 부탁드려요. 네. 혹시 보이시나요? 네. 네. 제가 할 부분은 커스텀 슬래시 커맨드 사용하기부터고, 그 다음에 MCP 사용하기, 그리고 그 다음 부분에는 프로젝트 전반적으로 요구사항 명세서를 진행하고 개발 워크플로우를 클로드에 넣어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PM 입장에서의 그 챕터가 들어가 있고요. 지금은 이제 커스텀 슬래시 커맨드 사용하기는 이전에 슬래시 커맨드 사용하기를 이전에 교육이 들어가 있었고, 이거 커스텀 슬래시는 사용자 정의를 통해서 커맨드를 사용하는 방법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커스텀 명령어는 구조가 이렇게 된다고 해요. 프리픽스하고 커맨드 네임하고 아규먼트가 있고, 프리픽스는 이게 이제 스코업에 관련된 건데 프로젝트 레벨로 사용할 건지 사용자 범위로 사용할 건지에 대한 내용이고, 프로젝트로 사용할 경우에는 위치로 구별을 할 수가 있는데 프로젝트 내부에 보면 점 클로드라고 하는 폴더가 있을 거예요. 그게 커맨드라고 하는 폴더에 그 명령어를 사용할 걸 정의를 해서 마크다운으로 정의를 해서 넣어 놓으면 프로젝트 레벨로 사용할 명령어를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 레벨은 전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명령어를 말하는데 프로젝트에서만 사용하는 것과 그 제너럴하게 사용하는 걸 구별해서, 예를 들면 이제 뭐 테스트할 프로젝트는 모두가 뭐 테스트를 진행을 해야 되니까 테스트를 하라라고 어떻게 하라는 방식으로 이제 커맨드를 정의해 놓으면 모든 프로젝트에서 공통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제 커맨드 네임이라고 하는 건 명령어를 말하고요. 아규먼트라고 하는 건 이 명령어에 사용할 수 있는 매개 변수를 정의를 하는 걸 의미하고, 이 부분들은 마크다운 안에서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네임스페이싱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네임스페이싱이라고 하는 건 명령어를 이제 프로젝트가 거대해지면 거대해질수록 명령어가 사전 정의가 될 거고, 그런 것들을 이제 분류해서 좀 더 편하고 쉽게 사용하고 혼돈하지 않게 사용하기 위한 내용이고, 네임스페이스는 뭐 예를 들면 GitHub에 관련된 이슈를 모두 명령어로 정의를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GitHub에 관련된 것들은 이제 카테고라이징해서 GitHub이라고 하는 그 폴더 안에 다시 이제 정의를 해서 하는 걸 의미하고요. 네, 오른쪽에 보면 마크다운 파일 기반으로 정의한 명령어를 보실 수가 있고, 그 뭐 마크다운이니까 마크다운의 문법에 맞게끔 정의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교재에서는 이런 식으로 위치 기반으로 명령어가 사용되고, 네임스페이스도 마찬가지로 이 네임스페이스라고 하는 폴더를 하나 더 생성을 해서 명령어를 추가하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실습으로는 사실 이제 클로드 커맨드는 프로젝트 기반이긴 한데 이런 리자인 MD 쪽에 있는 걸 하나 구성해서 명령을 하면 되더라고요. 그렇게 직접 이제 해보시는 게 중요하긴 할 것 같습니다. 이 책이 그 뭐지? 스킬 나오기 전에 나온 책이잖아요. 아마 이 책 출간되고 그 클로드 스킬이 나온 걸로 아는데, 클로드 네, 스킬이랑 커맨드랑 저는 차이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 커맨드 안에 있는 뭐 네임스페이스 뭐 이렇게 있긴 한데 네, 결국 그거를 명령어처럼 슬래시로 쓸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네. 근데 그게 스킬이랑 되게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스킬도 그냥 클로드 코드 밑에 스킬즈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스킬 이름 이렇게 적어서 그냥 걔를 똑같이 그렇게 쓸 수 있던데, 혹시 그 아시는 분 계실까요? 혹시 스킬을 안 써보셨죠?
근데 커맨드도 명령어처럼 작동하고 스케일도 명령어처럼 작동하고 그 안에 구현 방법도 마크다운으로 하는 건 똑같은데 이게 이제 예, 좀 더 디테일한 건가? 그래서 이게 그 있는데 왜 스킬 또 그거 만들었지라는 생각이 좀 들긴 스킬이 했어요. 예. MCP 대체 아니었어요? 그냥 이제 MCP는 이제 LLM이 그 MCP 설명 보고 대화 맥락 알아갖고 가져다 쓰게 하는 건데 스킬은 그런 그러니까 LLM이 MCP 이해해서 쓰는 게 아니고 직접 가져다 쓸 수 있게 직접 실행 권한을 가지게 돼 갖고 뭐 이렇게 직접 쓴다 뭐 그런 식으로 들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토큰 낭비 줄이고 뭐 그렇게 장점이 있다고. 예. 아무튼 일단 좀 더 잘 알아보시죠. 네, 이게 진행하시죠. 커맨드를 네. 커맨드를 사실 안 써서 잘 모르겠는데 커맨드 많이 써요? 그러니까 뭐 처음에 이닛하고 그다음에 세션 다시 복구하는 거 리즘 쓰고 뭐 메모리 컴팩트 하는 거 말고 하고 그거 말고 또 뭐 써요? 많이 지금 쓰시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이제 슬래시 커맨드, 그러니까 커스텀 슬래시 커맨드 얘기하는 거고, 예. 지금 제이님 말씀하시는 건 일반적인 슬래시 커맨드를 말씀하시는 거죠? 커스텀 말고. 뭐 실제 그러니까 제가 그 정도까지밖에 안 써봐 갖고 이게 그러니까 커스텀까지 써야 이게, 돼서 쓰는 그런 커맨드가 보통 있나 싶어 갖고 지금 여쭤본 건데 송태영 그러니까 님이 많이 이게 쓰니까. 예. 그러니까 일반적인 슬래시 커맨드는 말씀하신 대로 뜨는 게 몇 개 없긴 하거든요. 예. 그래도 뭐, 모델 선택이라던가, 뭐, 아 맞아요. 컴팩을 한다거나, 뭐, 이닛 한다거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거를 이제 뭐, 로그인 한다거나, 그런 걸 쓰는데, 이제 그 몇 개 없는데, 이제 작업을 하다 보면은, 이제, 루틴하게 하거나, 일정하게 하는 작업들이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논문을 번역한다고, 자료 번역한다거나 할 때, 제가 그 번역하는 과정에서 제가 원하는 리퀘어먼트를 이제 할 때마다 일일이 할 때마다 프롬프트를 주기가 너무 귀찮은 거예요. 음. 늘 주는 예를 들어 뭐 헤딩 할 때 마크다운의 헤더에 체계라던가 뭐 번호를 매기는 노테이션 하는 방법이라던가 뭐 참고 문헌을 어떻게 관리하는 방법 제가 원하는 그 형식이 그거를 기존에는 번역을 시키면서 하나하나 그때그때마다 보면서 겪어보면서 하나하나 다 집어넣었었는데 그게 너무 귀찮은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이 어느 정도 정형화돼 있으면 커맨드 슬래시 밑에 있는 그 커스텀 커맨드로 만드는 거예요. 그 마크다운 형식으로. 거기다가 제가 원하는 거 다 집어넣어요. 뭐 헤딩은 이렇게 해주고 참고는 이런 식으로 해주고 이 형식을 다 집어넣어서 그런 다음에 걔 명령어만 딱 때리면 제가 원하는 대로 착착착착 진행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 그런 그냥 것처럼 프롬프트 많이 자주 쓰는 프롬프트를 그냥 저장해 놓는 거라고 예, 생각하면 되는 거네요? 그 작업 자체를 어느 정도 패키징화 해가지고 음. 그거 하나만 딱 명령을 때리면 거기에 맞춰서 처리를 해주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제 여기서 보면은 사용자 네임스페이스 가 있는데 이제 예를 들어 네임스페이스가 이제 방금 그 혜영택님이 잘 설명해 주신 것처럼 어떤 작업에 대한 폴더 네, 또 번역에 해당하는 건 요걸 기반으로 이렇게 다 모아놓고 뭐 뭐 문서 형식을 뭐 바꾼다는 거는 뭐 문서를 수정하는 폴더 밑에 다 넣어놓고 이렇게 어떤 그 잡을 이제 일정한 그룹핑을 해서 그 폴더명으로 정리해놓고 그 밑에 세부된 커맨드를 집어넣는 거죠. 그럼 이제 그게 어느 정도 정형화되면 이제 그것들만 이렇게 불러다 쓰면 되는데 문제는 그게 스킬이랑 너무 비슷해요. 스킬도 거의 그런 식으로 쓰거든요. 그리고 음. 또 되게 그래서 이따 설명해 주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스킬을 모아놓은 스킬 오늘 얘기 안 하니까 안 하시겠구나. 어썸 스킬을 모아놓은
그런 사이트도 있어요. 그럼 거 가면은 사용자들이 그 자신들의 스킬들을 막 공유를 해 놨거든요. 그럼 그걸 받아다가 그거를 이제 슬래시 명령창 그냥 호출을 시키면 걔가 이제 거기에 따라서 처리를 다 해 줘요. 뭐 그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행하시죠. 네. 네, MCP 사용하기는 이전에도 MCP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이 많았었던 것 같은데요. 간단하게 외부 툴을 연결해서 외부 툴을 이용해서 서비스를 진행할 수 있는 걸 말을 하고요. 그럴 때 예전에 송태김 님이 한번 이런 그러니까 방식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신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로컬과 원격으로 붙이는 방법이 있고, 로컬 컴퓨터에서 도는 걸 붙일 때는 로컬에서 이제 통신이 오고 가기 때문에 타입으로 구별이 되고, 원격도 마찬가지로 SSA 서버, 그러니까 SSA 방식과 HTTP 방식이 있는데, SSA 방식은 일방형으로 푸시할 때 사용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HTTP는 양방향 통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MCP라고 하는 명령어를 통해서 연결을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네, 각각의 방식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명령어로 MCP add하고 로컬에서는 이름 명령어 아규먼트를 할 수도 있고, 모두 공통으로 .mcp 제이슨에 직접 추가할 수 있는 방식이 있는데, 타입으로는 stdio 이런 식으로 SSE, HTTP 이렇게 방식으로 추가가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이전부터 계속 MCP는 연결할 때 간단하게 뭐 제이슨 형식으로 프로토콜을 만들어서 연결할 수 있다, 이 부분이고, 클로드는 이런 식의 명령어를 사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유용한 MCP 리스트도 이전에 많이 나왔었던 것 같은데, 지금 플레이라이트는 브라우저를 조정을 할 수가 있어서 엔드-투-엔드 테스트를 하거나 크롤링 할 때 이용하고, 이런 식의 것들을 이전에도 많이 소개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지금 저는 플레이라이트를 로컬에 설치를 하고 있었는데 설치가 안 돼가지고 실습하다가 좀 빠져나온 상태고요. 그 다음은 이제 네. 고생 많이 하고 있는데 플레이라이트 이거 잘 설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혹시 알고 계신 분 계세요? 이게 저 같은 경우는 제 환경은 SSH로 그러니까 리모트에 있는 그 서버에서 돌리긴 하는데, 플레이라이트가 설치는 잘 되는데 연결이 잘 안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클로드 코드에서 얘가 그 MCP로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컨텍스트 7이나 뭐 이런 건 잘 되는데 플레이라이트에 되게 그러니까 이게 할 때마다 여러 환경에서 해보는데 할 때마다 아주 에러 먹게 떡이더라고요. 혹시 잘 되시는 분이나 노하우를 알고 계신 분 계실까 해서. 없으실까요? 네. 저도 플레이라이트 넘어가시죠. 안 까봐라서 모르겠는데, 이게 그 헤드리스 모드 같은 게 있는 거죠? 뭐 예전에 플레이라이트 예제 봤을 때는 아예 그 브라우저가 켜지던데, 결국 그 보니까 안에 그 HTML이나 그 사이트 코드를 해석해서 하던데, 그런 거 보면은 뭐 그 안 띄우고 할 수 있는 것 같다. 안 띄우고 하면 SSH로도 터미널에서 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안 띄우고 그냥 하려고 하는데 설치는 되는데, 그 문제는 이제 클로드 코드에서 인식을 못해요. 그 커넥션 그 MCP 목록에서 커넥트 하면은 그 커넥트가 안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다 설정했는데 이제 그 MCP에서 클로드 코드에서 MCP 리스트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클로드 코드 상에서 네가 쓸 수 있는 MCP 리스트가 뭔지를 이제 보여달라고 하면 보여주는데, 그 명령어를 쳐서. 근데 거기에 얘가 안 잡혀요. 잡힐 때도 가끔 있는데 또 목록에 되게 있고 없고는 그 점.클로드의 MCP 목록에다가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무조건 목록에 써도 나오는데 아니요, 그게 써도 그러니까 그래요. 거기에 써도 그 MCP
목록에서 이제 그 클라우드 코드에서 MCP 리스트를 할 때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아, 아무튼 그게 그러니까 아무튼 MCP가 이게 좋은 거는 알겠는데 이게 되게 불안정 아직 좀 제가 하는 법을 잘 몰라서 그런 것 같기도 한데 약간 저는 연결이 여기 네. WSL에서 쓰고 있는데요. 네네 어떻게 하세요? 이상하네. 뭐 여러 가지로 시행착오를 하다가 돼가지고 정확하게 음, 말씀드리기 힘든데 그냥 윈도우상의 WSL에서 클라우드 코드를 설치하시고 사용하고 있는데 음, 플레이라이트를 설치하고 그랬더니 로컬에 크롬을 설치하시는 거죠? 그 WSL 그러니까 그렇죠. 네네 그다음에 그쵸 이제 로컬에. 리눅스가 되겠죠. 그다음에 음, 돌려보니까 크롬을 깔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디다 깔아요? 그 WSL 내에 WSL 까는 거예요? 안에 크롬을 깔더라고요. 깔아야 네네네.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클라우드 코드한테 얘기를 하면 자기가 그 리눅스상에 크롬을 띄우는데 그게 일종의 그 헤드리스로 뭘까 그러니까 띄우겠죠. 그 리모트 데스크탑 같은 느낌으로 왜 이렇게 아 그게 화면이 떠요? 그 예. 윈도우 전 상에서? 헤드레스로는 써본 적이 없고요. 화면이 뜨고 아, 그거를 자기가 왔다 갔다 하면서 그때 말씀드린 대로 그 캐글 컴피티션 웹사이트 주고 분석해서 네가 크롤링 해가지고 정보 찾아서 좀 리포트를 만들어라 그랬더니 웹사이트 그 스크린을 띄우고 링크에 가서 뭐 하다가 그 탭마다 움직여가면서 자기가 그걸 찾더라고요. 근데 단점이 그 이미지 스크린샷을 해서 뭔가 해보려고 그러는데 제가 사용하는 모델이 이미지가 안 돼가지고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미지가 안 된다는 게? 그러니까 네. 제가 그러니까 초보자가 하는 얘기라고 말씀드리시고 시켰더니 그 윈도우를 그 크롬 윈도우를 띄우고 그 리눅스 상에 깔린 크롬의 윈도우를 띄우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인터페이스가 다르게 생긴. 그리고 자기가 돌아다니면서 하는데 처음에는 스크린샷을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그 스크린샷을 해서 뭔가 해보려고 그러는데 제가 사용하는 모델이 이미지가 안 되니까 제가 직접 스크린샷 말고 스냅샷인가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 액세서빌리티 세팅의 스냅샷이라고 해가지고 장애자들을 위한 웹 일종의 인터페이스로 그 복잡한 HTML 다 빼고 텍스트로만 웹사이트를 이렇게 볼 수 있게 만드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로 웹사이트를 텍스트만 뽑아서 자기가 거기서 탭별로 움직여가면서 다 스크롤링해서 리포트를 작성해서 제공하던데요. 그러니까 클라우드 제 경험은 코드에 거기까지다. 그러니까 핀조이님이 클라우드 코드 연결하는 그 LLM 자체가 그 멀티모달이 아니라서 예, 그런 식으로 그래서 작업하는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근데 SSH는 텍스트만 되는 거 아닌가요, 원래? 근데 헤드레스로 로컬에서 하는 사용하시려고. 건 SSH는 텍스트로 되기는 하는데 그럼 그 헤드레스로 돌리시려는 텍스트 건가요? 자체도 그러니까 그 텍스트 자체도 그러니까 이미지 자체도 베이스 64로 텍스트로 바꿀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모델한테 그 베이스 64로 컨버팅한 이미지를 텍스트로 주면 걔가 그걸 기반으로 뭐 이것저것 할 수 있긴 해요. 근데 문제는 그러면 토큰 그렇게 소모가 엄청날 되면 것 이제 같은데. 토큰 소모가 한 30, 그냥 스냅샷 일반적인 모드로 바꿔라 그러면 더 절 효율적인 것 같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못 이게 바꾸는 사이트도 있을 수 SSH로 접속해서 그거 띄우려면 X11 저기 포워딩 서버 그거 설정해야지 아마 그 이제 리눅스 거 들어 올라갈 수 있고 화면 띄울 수 있고. 그게 되게 귀찮아서 뭐 X11 뭐 요즘 이렇게 화면 X11 쓰는 일이 별로 없긴 하죠. VS 코드 쓰면서 저도 안 쓴 지 오래됐는데. 그냥 헤드리스로 그냥 하고 헤드리스로. 싶은데 근데 요즘 저기 플레이라이트 고민해 대신 그냥 보겠습니다. 크롬 데브 툴 많이 쓴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어떤가요? 크롬 데브 툴? 그게 그런 게 크롬 있어요? 직접 제어하는 거 MCP예요? 있어갖고 그것도 MCP로 해서 플레이라이트 대체하는 게 나왔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요. 그 요즘 한번 MCP 뭐 쓰세요? 근데 이 컨텍스트 7 계속 써요?
뭐 그냥 저 같은 경우에는 근데 갈수록 막 검색 같은 것도 하고 했었는데 클로드 코드에 그게 다 들어가더라고요. 클로드 코드에 검색 기능이 그냥 들어가고 그것도 생각보다 괜찮고 막 컨텍스트 7도 뭐 이런 랭그래프나 랭체인 같은 뭐 이런 거 할 때 쓰긴 했었는데 요새 검색이 돼버리니까 그냥 검색해서 해줘 하면 어디 가는 건 다 돼버려가지고 이게 어떻게 갈수록 보면은 MCP를 이제 안 쓰고 있어요. 토큰 소모를 줄여주는 역할도 하는 거잖아요. 어떤 게요? 뭐 컨텍스트 7 이런 게 그러니까 아닌가요? 그게 이제 뭐 랭그래프로 짠다고 할 때 랭그래프에 해당하는 매뉴얼을 얘가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받으면서 거기에서 이제 레깅을 해가면서 이렇게 짜주는 건데,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검색해서 해주라고 하면은 거의 유사하거나 혹시 더 최신의 걸로 막 해주기 때문에 갈수록 MCP의 제 경우에는 사실 MCP의 효용성이 떨어지고 있어요. 왜냐면 클로드 코드의 검색 기능이 너무 좋아져가지고. 그거는 아무튼 맥스 모델을 쓰셔서 그런 것 같고요. 네. 토큰 값에 쪼들리는 사람들은 저기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저기 네. 제가 들은 거는 그 써보진 않았는데 셀레나라는 MCP를 들어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코드를 그냥 ASCII 텍스트로 왕창 날리는 게 아니라 뭔가 약간 구조화된 데이터로 바꿔서 효율적으로 그 토큰 사용량을 줄이는 그런 MCP도 있다더라고요. 근데 물론 맥스 쓰시는 분은 신경 안 쓰셔도 되고. 그냥 $100의 마음의 평안을 얻었습니다. 그 옛날에 태스크마스터나 뭐 슈림프 태스크마스터 뭐 이런 거는 요즘 안 쓰나요? 많이 뭐 그거 다 이렇게 MCP 쓰시는 것 같은데요, 아직도? 설정해 그거는 놓고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MCP를 쓰면 이게 목록에 이렇게 커넥션하고 이네이블 해 놓은 것만이 아니라 내가 프롬프트에 MCP 뭐뭐를 써서 뭐뭐를 해 뭐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써 줘야지 얘가 MCP 가져다가 뭐 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일반적으로 앞에 얘기를 하면은 더 명시적으로 해주면 잘하죠. 그리고 뭐 좋다는 MCP 다 깔았는데 깔아 놓고도 얘가 참 이걸 쓰는 거야 아니야. 그 써도 뭐 이제 이게 해서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체감도 잘 안 되고 잘 모르겠더라고요. 요즘에 뭐 또 그 태스크마스터 대신 뭐 스펙킷 그거 깃허브에서 나오고 그거 쓴다는데 그건 MCP가 아니라 따로 쓰더라고요, 그냥 커맨드로. 그래 갖고 뭐 이게 고수들은 뭐 인제 딴 걸 쓰나 아니면 그냥 모델 좋아져서 인제 그냥 이런 거 안 쓰고 그냥 말만 잘하면 되는 건가 뭐 이런 생각 들긴 하던데. 요새 그래서 이 책 뒤에 막 슈퍼 클로드 이런 거 소개하잖아요. 예, 그쵸. 마지막에 슈퍼클로드 있긴 하죠. 네. 그런 거를 많이 쓰시는 것 같은데 이게 근데 유행이라서 막 확 떴다가 또 뭐 금방 시들어들고 해서 조금 약간 좀 어느 정도 잦아지고 좀 정말 옥석이 가려진 다음에 써도 그렇게 늦지 않는 것 같아요. 너무 이렇게 막 트렌드에 맞춰서 막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요. 빠르게 결과물의 차이가 많이 날 것 같아 갖고는 이제 그런 건데 뭐 그리고 토큰 사용량 줄이는 것도 있고. 얘기가 길어졌는데 예, 네. 진행하시죠. 예. 네. 네, 진행하시죠. 네, 이번에는 이제 PRD와 실행 계획하기라는 챕터고요. 요 부분부터는 이제 전체 프로젝트를 하나 셋업하는 걸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PRD라고 하는 건 제품 요구사항 명세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원래 개발 프로세스가 요구사항 명세서가 있고 요구사항 그 문서를 기반으로 아키텍처를 설계하고 분석하고 코딩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개발 코딩하고 테스트하고 모니터링하다가 이슈가 발생하면 이슈 해결하고 이런 운영 쪽까지의 이 프로세스가 있잖아요. 그것들을 이제 클로드 코드로 어떻게 잘 실행하는지에 대한 내용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이제 코드를 무작정 작성하는 것보다 요구사항을 꼼꼼하게 작성해서 이게 정말 정통적인 개발 프로세스에서도 늘 나오는 얘기인데 요구사항을 정말 꼼꼼하고 빈틈없이 정확하게 잘 작성하면 마지막까지 안정적으로 개발이 가능하다라는 것이고 이게 이제 자동화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명시를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챕터입니다.
그래서 PRD랑 실행 계획이 있는데 실행 계획은 정말 요구사항 기반으로 어떻게 코딩을 할 건지, 어떤 툴을 쓸 건지, 어떤 방식으로 구현이 될 건지에 대한 문서이고 PRD는 전체적인 비전이라든지 방향이라든지 목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 요구사항 명세서의 핵심 질문은 어떤 사용자를 위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를 큰 방향으로 계획을 하는 거고요. 이런 것들이 잘 구체화되어야 클로드도 사람도 잘 구현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의 가이드는 사실 PRD와 엑스큐션 플랜을 별도로 작성을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실행 계획은 요구사항이 나오면 그것들을 좀 쪼개서 더 작은 형태의 액션 아이템으로 구성을 한다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행 계획이라고 하는 건 사실 정말 코드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것에 대한 작업이기 때문에 PRD를 기반으로 쪼개고 더 쪼개고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요구사항을 큰 단위로 나오면 그 요구사항 기반으로 작업을 분해하고 이 작업이 어떤 기술을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기술을 명세하고 이 기술들이 굉장히 많아지는데 이 기술들이 어떤 형식으로 그러니까 의존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해야지 그 다음 챕터에 나오는 에이전트를 병렬로 할지 직렬로 할지 아니면 이제 아예 독립적인 에이전트를 사용을 할지를 정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의존성 파악을 하고 그것들에 대한 이제 일정을 설정을 해서 내놓으라고 합니다. 사실은.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사람이 하지 않고 이런 가이드를 주고 이 실행 계획을 짜봐라고 클로드에게 던지는데 이런 구성 요소들을 넣어줘야 클로드도 잘 플래닝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PRD랑 익스큐션 플랜 쪽에 대해서는 굉장히 설명이 많이 들어가 있긴 하지만 이걸 이제 보면 프로젝트 기반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쇼핑몰 사이트 구축 프로젝트 PRD는 뭐 프로젝트명은 뭐고 문제 정의는 뭐고 어떤 이 W5W 이 5가지의 Y에 대한 것들을 명세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지금 저는 이제 프로젝트를 하나 기획을 해서 요거대로 지금 한번 해보고는 있거든요. 요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본인이 직접 한번 실행해 보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PRD 인스트럭션이라고 해서 이 문제 그 PRD 자체도 사실 문제 정의, 타겟 사용자 및 사용 사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서 PRD를 작성을 하라고 명령을 하는 PRD 인스트럭션 MD를 사용해서 요거대로 요구사항을 작성해줘라고 주면 프롬프트를 주면 얘가 알아서 PRD를 생성을 해주거든요. 이 PRD를 중심으로 이제 익스큐션 플랜 MD를 이 오른쪽 가이드처럼 적어놓고 이 PRD를 익스큐션 플랜에 따라서 다시 계획을 구체화해줘라고 하면 이 클로드가 다시 이 액션을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템플릿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번 챕터의 키인 것 같습니다. 이 PRD 부분 사실 네. 잘 좀 봤는데 봐서 이걸 좀 어떻게 잘 써먹으려고 막 할 생각을 막 해봤는데 네. 결국 그 PRD 인스트럭션 같은 그러니까 처음에 필요한 정보를 내가 이제 클로드한테 먼저 주고 이거 보고 뭐 PRD를 만들어줘 아니면 뭐 실행 계획을 만들어줘 이렇게 시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시키면 이거를 이제 화면에 막 주르르르 그 텍스트를 막 출력해 주는데 그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거 갖고 PRD 뭐 .md 파일을 만들어 줘 이러는 거예요? 그쵸.
그 PLD.md 파일 만들고 그다음에 execution plan md 파일로 그러니까 이 지금 얘가 쭈룩 나온 내용을 파일로 저장해 줘 하고 파일로 저장을 했는데 네. 또 다음에 이 파일 내용대로 실행을 해 줘. 뭐 그러니까 개발을 해 줘. 그러면은 얘가 다시 이 파일 내용을 읽고 막 개발을 막 해요? 그렇게 하는 게 목표이긴 하죠. 네, 이게 그러니까 요구사항 이 워크플로우가 있잖아요. PRD 인스트럭션으로 PRD를 생성해주면 PRD 기반으로 익스큐션 플랜을 보고 익스큐션 플래닝을 짜줘라고 하면 얘가 익스큐션 플랜을 그 요구사항에 맞춰서 짜주거든요. 그걸 기반으로 코드를 할 때에는 이제 이게 되게 거대한 프로젝트, 얘 지금 문제 정의는 되게 거대한데 작으면 그 작은 거 그대로 실행해줘라고 하고 요런 이 워크플로우가 있으면 요런 것들을 사실은 이 아까 백으로 돌아가서 사용자 커스텀 그 커맨드로 이 워크플로우대로 실행해 주는 걸 또 싸서 이 커맨드로 하면 요게 이제 하나의 커맨드로 그냥 알아서 자동으로 실행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게끔 만들 수 있겠죠. 그 네. 제가 마침 한 아침에 일어나서 잠깐 만든 게 있는데 그것 좀 공유 드려도 될까요? 그러니까 네. 똑같이 지금 딱 요 작업을까지 제가 했거든요. 그 잠깐만 화면을 한 5분만 공유를 드려도 될까요? 딱 요 작업을 했는데 그러니까 아침에 문득 유튜브를 보다가 그 포트폴리오 관리하는 그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어떤 유튜브를 보니까 그러니까 보니까는 그 사람은 이제 분산 투자를 하는데 공급형하고 보수형을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한대요. 그 경제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이제 요거를 가지고 제가 아이디어가 어떻게 났냐면 그 공격형과 보수형 사이에 나의 포트폴리오를 요런 범위 내에서 경제 상황에 따라 비율을 조절하고 싶다. 이렇게 동적으로. 그런 거를 만들어서 일단 이렇게 분석해 주더라고요. 그 아이디어를. 그래서 되게 막 GPT가 늘 그렇듯이 막 칭찬을 해 줘요. 좋은 것 같아. 그러면서 이제. 그래서 아유, 매우 뛰어난 시스템이다. 그러면서. 그런 다음에 이제 그래서 제 아이디어는 뭐냐면 그거를 매일 아침에 아침 10시 평일 날 오전 장이 열리면 이제 한 10시쯤에 텔레그램으로 이제 그걸 정리해서 저한테 보내는 보스를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이제 제가 항상 이거 프로젝트 영어 그 소문자 PLD 소문자 얘가 포도명 짓는 게 귀찮아 가지고 이러면 이제 포도명을 지어 주거든요. 이걸 포도명으로 해 가지고 PID 작성해 줘. 그러면 PID 이렇게 막 만들어 줘요. 이게 방금 얘기죠. 뭐 그래서 막 그 내용을 기반으로 PID를 막 만들어요. 좀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 방금 만들어 준 그 폴더명 똑같이 이제 폴더를 만들어서 이 폴더명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이제 PID 아까 방금 한 거 있잖아요. 여기다 갖다 집어넣어요. 이렇게 집어넣어 가지고 북처럼 한 다음에 얘를 주고 얘 분석해 봐라고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이거 이제 플랜.md 그러니까 그 실행 계획서를 짜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 실행 계획서 이렇게 짜 주거든요. 이런 식으로 쭉 해 가지고. 근데 제가 이때는 안 했는데 요거를 이제 뭐 좀 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체크 포인트 같은 거를 만들어 줘 그러면 여기 체크 포인트를 만들기도 해요. 근데 이거는 되게 짧아 가지고 그냥 요렇게만 했고 좀 커지면 얘를 체크 포인트를 넣거나 아니면 뭐 그 테스트 드리븐으로 짜 줘. 이렇게 하면 이제 테스트 드리븐으로 짜 주거든요. 그럼 이제 체크 포인트를 확인하면서 테스트를 해 가면서 해요. 근데 이 경우까지 안 했고요. 아무튼 그래서 플랜 MD를 짜면 이제 짠 다음에 아이고 이거 지금 오타가 난 거고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앞에 좀 오타가 나 가지고 아무튼 이렇게 짜준 다음에 그 기반으로 이제 "구현해라."라고 하면 이제 구현을 막 하는 거예요. 구현을 막 해 가지고 "테스트 해 봐라." 그러면 테스트 쭉 해 보고 그래서 이제 지금 테스트 중이거든요. 그래서 테스트를 쭉 했더니 이제 요렇게 해서 으로 이제 날아오는 거예요. 그게. 그 이런 식으로 날아오죠. 그래서 테스트를 해 봤는데 현재 그 지표 상황이 이렇게 됐고 그거 가지고 점수를 매겼더니 현재는 약간 그 중립적인 상황이라서 이제 공격적인 자산하고 미국 단기 채권하고 금하고 현금을 요 정도 비율로 해라라고 이제 이런 차트와 같이 오는
요런 식으로 이제 쭉 흐름으로 구현이 되거든요. 네. 아무튼 그래서 네, 이상입니다. 이거 할 때 처음에 뭐 이렇게 책에서는 슬래시 이닛 하는 거 얘기가 있는데 처음에 했죠. 클로드 키면은 이닛을 언제 하는 거예요? 이거를 PRD나 이런 거 이게 만들어져 없을 하기 전에? 때 클로드 MD가 없으면 이거 해요. 클로드 MD가 없으면 근데 이걸 하고, 아무것도 왜냐면 없는 이제 이게 상태에서 슬래시 이닛 하면은 요게 그냥 아무것도 내용이 없어서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쓰레기 내용만 그냥 싹 들어있던데. 예, 그쵸. 아무것도 없으니까. 근데 저는 이제 플랜트 MD를 넣고 이제 이닛을 했고, 이제 이닛을 한번 하면, 넣고 이닛을 하고. 예, 이제 제가 다음번 개선하려고 하는 거는 이제 여기 룰 기반으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 뭐 룰 기반으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그 전에 이제 제가 만약에 그러니까 이걸 닫고 프로젝트 이번에 다 못 끝내고 이제 닫고 다시 시작할 때 이제 이닛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클로드의 이닛 요거랑 현재 프로젝트 폴더를 분석을 해가지고 델타가 있으면 얘를 업데이트를 해요. 근데 그걸 기반으로 그러니까 요걸 컨텍스트로 삼아서 이걸 이제 다음 명령을 시작하는 거죠. 네, 근데 클로드 MD 이렇게. 파일을 잘 이렇게 그러니까 방금 PRD나 뭐 플레이나 이런 내용이 포함되는 형태로 클로드 MD 파일을 잘 쓰라고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써보니까 클로드 MD 파일에 별 내용이 없고 내가 계속 다른 이제 MD 파일을 쓰거나 아니면 클로드 MD 파일을 업데이트 해줘 뭐 이렇게 막 시키면은 막 내용이 그 맨 처음에 우리 PRD나 이 제품 계획할 때 내용부터가 안 들어있고 왜 중간에 이거 코드를 수정해서 이렇게 몇 번 왔다 갔다 인터랙션 했으면 그 최근 내용만 막 들어있는다든가 막 그래서 이게 맥락으로 쓸 수 없는 정보만 있고 막 그런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래 갖고 그러니까 업데이트를 해줘야죠. 뭔가 시작할 때 이닛 해가지고 클로드 MD 업데이트하고 그 다음에 시작하시는 게 좋아요. 이게 항상. 지금 중간에 끊었다가 다시 시작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리즘으로 세션 복원을 할 수 있잖아요. 복원 안 네. 한 상태에서 다시 이닛을 하는 거예요? 말씀하신 그거도? 아니면 복원한 다음에 다시 저는 이닛하는 거예요? 전 리즘 안 쓰고 그냥 할 때마다 다 이닛 다시 하고 그 다음에 그냥 하고 그래요? 있어요, 그냥. 네. 그게 그 세션에 네. 아니, 뭐랄까 메모리 이거를 막 이렇게 컨텍스트가 쌓여 있는 걸 그냥 리셋하고 한다는 네. 개념하고 같은 내용인 거죠, 지금? 저는 주로 이제 이렇게 뉴 해가지고 세션 커넥션 다시 열고 하거나 음. 그렇게. 예. 왜냐면 아예 새로운 내용을 할 때는 지금 이 앞에 하거나 아니면 요 상태에서 컴백. PRD랑 익스큐션 플랜 얘기할 때도 내가 PRD를 인스트럭션을 파일을 저장했고 이걸로 PRD를 짜줘 할 때 이게 빌드 모드랑 플랜 모드 있잖아요, 지금 클로드 네, 여기 코드에. 밑에 여기 예. 그러면은 그냥 뭐 PRD를 짜줘 이거는 그냥 플랜 모드에서 하고 그다음에 PRD.md 파일에 적어줘 이거 할 때 내가 빌드 모드로 바꿔서 쓰고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안 일단 그러면 플랜 파일 안 모드로 만들더라고. 킨 다음에 응. 예, 파일을 안 만드는데 이제 물어봐요, 지가. 그러니까 플랜 모드로 했으면은 이제 뭐 계획을 짜왔다. 혹시 파일로 바꿀래? 그러면 바꿔 뭐 파일 저장해 줄래? 물어보면 뭐 이렇게 뭐 분석 예를 들어 뭐 한 거를 이제 저장이 필요한 하면은 RM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장해 줘 하면 지가 알아서 모드를 바꿔 가지고 저장을 해 줘요. 이게 그 PLD나 뭐 플랜 익스큐션 이런 거 할 때도 계속 그런 모드를 바꿔주거나 아니면은 얘가 그냥 yes, no 이렇게 물어보는 거 갖고 좀 네, 네. 해야 된다는 거군요. 핀조이님 계세요? 이제 핀조이 예. 어디 있었네? 핀조이 이게 이제 핀조이님하고 저하고 비슷한 사용 경험일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클로드 모델 안 쓰고 클로드 라우터로 알려주신 클로드 라우터로 잘 되나요? GPT OSS 붙여서 쓰고 있거든요, 로컬에서. OSS요? 예. OSS 그 20B도 쓰고 120B도 써보고 그러는데 회사 컴퓨터 몰래 깔아놓고. 근데 이제 이게 생각보다 말을 안 들어먹고 뭐 "파일을 만들어 줘." 그러면은 뭐 자기는 "파일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뭐 이럴 때도 있고 생각보다 이렇게 잘 안 되더라고요. 막 뭐 "플랜.md 파일 만들어 줘." 그랬더니 이 현재 작업 폴더에다가 플랜.md 파일을 안 만들고 무슨 프로젝트 폴더 말고 시스템 클로드 전역 설정하는 폴더 있잖아요.
그 홈에 있는 점 클로드에 플랜 폴더가 또 있더라고요. 거기다가 꼭 플랜을 만들어 갖고 거기다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 갖고 아니 이거 대체 어떻게 써 먹는 거야. 뭐 근데 다른 모델 쓰면 다 원래 그런 거예요? 클로드 모델이 아니라서 그런 거예요? 아 당연히 성능 차는 당연히 나는데 아 이거 너무 왔다 갔다 해 갖고 이거 '내가 유료 모드를 안 써서 이렇게 불편한 건가.' 막 이런 생각하는데 거대 단적이 모델을 그냥 사용하시면 말씀하세요. 그 네트워크 보안 때문에 그러시는 건가요? 로컬 모델을 쓰시는 게? 아니 처음엔 제미니를 붙였었어요. 근데 예. 제미니를 붙였으니깐 한 몇 번 왔다 갔다 하면서 하니까 토큰 리밋이 딱 걸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추천드린 게 그 K80 모델이거든요. 그게 거대 모델인데 지금 공짜예요. 그래서 좀 똘똘하고 그 저기 로컬 모델에서 돌릴 만한 애들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그 메모리에 그 클라우드 MD든지 다 넣어 줘야 되는 것 같고요. 거짓말도 많이 치고. 그 방금 말한 PRD나 이런 플래닝 하는 것만 거대 모델에서 한 다음에 그런 것도 있네. 플래닝 하는 거는 큰 모델로 하고 예. 코딩을 직접 하는 애는 좀 작은 모델의 코딩 특화된 모델로 쓰는 그 퀸3 그런 코더나 막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하던데. 예. 그런 경우에도 구체적으로 아마 요렇게 해서 그러니까 좀 귀찮아지는 수준으로 자세하게 프롬프팅을 미리 클로드.md나 어디다 넣어 주지 않으면 자기 맘대로 좀 상상의 나래를 펼치기도 하고 거짓말까지 치더라고요. 그 작은 모델들, 로컬 모델들. 그래서 저는 라지 모델 그러니까 거대 모델만 일단 공짜 모델 찾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 역시 이 상용 모델의 차이인가 어쩔 수 없는 건가. 그러니까 뭐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지난번에 그 제미니 2.5 프로랑 붙이는 거를 아직도 성공 못 해 가지고요. 그거 제가 계속 AI한테 막 "야 이거를 클라우드 플레이어 워커 쓰지 않고 로컬 프록시로 쓸 수 있게 코드 수정해 줘." 하고 막 계속 시키거든요. 만들다가 갑자기 API 타임아웃 걸리고 이렇게 멈춰 버리고 막 그러더라고요, 이상하게. 그 뭐 어려우신 분들은 좀 더 다시 한번 상의 좀 쪼달리시는 분들끼리 모여서 한번 상의를 해야겠네요. 또 이게 모델의 이게 제가 이걸 이직을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얘기를 다른 분하고 하다 보니까 사실 모델의 성능은 지금 어느 정도 GPT OSS도 왜 벤치마킹 하면은 GPT 뭐 5 였나? 뭐 상용 모델에 근접한 수준에 가까운 성능이 나오는 것 같은데 뭐 그냥 절대적인 모델의 성능도 차이가 많이 나지만 지금 우리 스터디하는 데 지금 쓰는 클로드 코드 아니면 뭐 아마존 키로 아니면은 뭐 오픈AI 코덱스, 구글 제미니 CLI 아니면 요번에 아스트로 그래비티 이게 다 코딩 에이전트라서 걔네들만의 안에 이제 프리셋이 다 돼 있는 거잖아요, 그 코딩에 관련돼 있는. 그런 것 이 같습니다. 코딩 에이전트들 간의 성능 차이가 요즘 더 크지 사실 모델의 성능 차이가 그렇게 크게 나는 것 같지 않다. 근데 지금 내가 그래도 모델의 그 사이즈는 절대적인 굉장히 차이는 있어요. 중요하게 예. 저 같은 작용하는 경우에 것 같습니다. GPT-20 하고 GPT-120B랑 두 개를 같이 써 보는데 두 개가 하는 게 거기에요, 내가 보니깐. 그런 거 봐서 '아 이게 에이전트를 잘 쓰면 되지 않을까?' 그 에이전트를 잘 쓴다는 얘기는 에이전트 프레임워크도 좋은 걸 써야 되지만 결국 이 에이전트 프레임워크를 잘 다루려면은 지금 우리 배우는 뭐 PLD 플래닝 하는 거랑 뭐 MCP랑 스케일이 있으면 더 좋고 뭐 어쨌든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한 것 같아서 그래서 뭐 이렇게 중간에 계속 여쭤보는 건데 해 보니까 생각보다 잘 안 돼서 모델이 딸려서 그러는 건지 내가 이 툴을 잘 못 써서 그러는 건지. 그 그래요.
모델을 일단 올릴 때 템퍼러처 설정하잖아요. 어, 그거 차이가 큰 건 아닌 건지. 그래도 그래요? 그래요? 난 생각보다 잘하는 것 같은데라고 생각했었는데 온도 차이가 서로 너무 다른데 이것도 뭐 많이 갉아본 그 사람만 아는 건지. 예. 말씀. 제가 말씀드린 K80 모델을 한번 써보시고요. 그게 거대 모델 중에서는 공짜로 가장 빨리 돌아가는 것 같더라고요. 거의 뭐 400B? 거의 1테라까지 간다고 자기네들은 얘기하는데 뭐 어쨌든 한 500B 이상 되는 것들, 막 400B 이상 것들은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차이가 많이 그 이하인 것들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뭐 한번 직접 써보시고 큰 거, 작은 거랑 비교하시길. 400B 이상 되는 걸로. 알겠습니다. 예, 400B 감사합니다. 지금 중간에 지금 계속 인터럽트 걸어 갖고 제가 죄송합니다. 이게 발표가 길어지신 것 같은데 계속 하시죠. 이게 에이전트 배울 공유도 시간인데. 되었어. 그러네. 계속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여기서부터 저도 미지의 영역이라 이제 안 해봐 갖고. 근데 에이전트를 병렬로 실행하기는 사실 이제 에이전트 일을 좀 쪼갰으니까 에이전트를 어떻게 잘 실행해야 토큰도 덜 들고 잘 결과도 완성도 있게 할지에 대한 영역인 것 같고요. 서브 에이전트라고 하는 건 그냥 이 프롬프트로 그러니까 병렬로 구성해줘라고 했었을 때 그냥 에이전트를 애가 병렬로 그냥 이니셜라이제이션 하면서 에이전트를 계속 생성하면서 구성하고 알아서 할 텐데 요런 방식이 그러니까 에이전트 사용할 때 방식이 좀 있습니다. 직렬 실행은 하나의 그 워크를 직렬적으로 수행하는 걸 말을 하고 있고요. 병렬은 여러 태스크로 병렬적으로 이게 말이 지금 중복되는데 병렬로 하는 걸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병렬은 사실 이제 이 어떤 데이터를 중복으로 뭐 오버라이트 하면 안 되는 것들을 병렬로 실행하면 안 되고 독립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것만 병렬로 실행해야 효율적인 워킹이 되는 거고요. 그렇지만 이제 이게 독립적으로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직렬로 실행하는데 직렬로 실행할 때에도 그 메인 에이전트가 있고 메인 에이전트에서 서브로 일들을 나눠가면서 하는 방식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독립적 작업은 그 터미널을 아예 따로 띄어서 아예 독립적인 일을 수행하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직렬 실행할 때에 왜 돈을 아끼냐라고 하는 게 지금 교재에 설명되어 있는데요. 프롬프트로 하고 메인 에이전트에 일을 시켰을 때 이 프롬프트가 굉장히 커질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수행하지 않고 하나의 자그마한 프로젝트를 다시 할당해서 그 일만 실행하고 결과를 받고 하는 방식으로 하면 토큰량이 인풋이랑 결과값 프롬프트가 줄어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프롬프트 그 토큰량을 아낄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말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클로드도 200K의 토큰 제한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 사이즈가 넘어가지 않는 수준에서 작업을 할당해서 진행을 한다라고 하는 걸 얘기를 하고 있고 병렬 실행 같은 경우에는 독립적인 업무여야 할 것 같고 일단 예를 들면 개발할 때 여기서 예시는 다국어 번역을 할 때 영어, 한국어 뭐 이런 식으로 좀 독립적으로 보이는 것들을 수행할 때 여러 에이전트에게 다국어 번역을 할 때 그 언어별로 실행해줘라고 하면 에이전트들이 각자 병렬적으로 생성돼서
진행이 되고 결과를 내주는 방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 사실 오늘 아침에 급하게 보느라 사실 이제 좀 소프트하지 않을 수가 있는데 이거 좀 쭉쭉 얘기할게요. 그래서 서버 에이전트를 통해서는 토큰 전략 효과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해서 일을 할당을 할 때 그 엑스큐션 플랜을 짜면 엑스큐션 그 투두 리스트가 나오잖아요. 거기에서 독립적인 건 병렬로 실행하고 아닌 건 직렬로 실행하는데 직렬할 때에도 서브로 나눌 수 있는 건 최대한 서브로 나눠서 관리를 하면 좋다라고 하는 게 이번 챕터의 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는 거고 이런 것들은 이제 프롬프트를 통해서 알아서 하는 건데 커스텀 서버 에이전트라고 하는 걸 보면 서버 에이전트는 에이전트라고 하는 걸 직접 사용자 정의해가지고 하는 걸 얘기를 하고 있고요. 커맨드로 에이전트를 치면 create new agent라고 하는 게 나와서 이런 것들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PRD 아까 그 예전에 말했었던 PRD 리뷰가 되고 난 다음에 익스큐션 플랜을 짜잖아요. 익스큐션 플랜 중에서도 이제 다 리뷰가 끝난다면 그 액션 아이템들이 나올 텐데 이 액션 아이템들을 리스트업하고 이런 것들을 어떤 식의 에이전트를 써서 뭐 사용할지를 정의를 하면 이 프로젝트 전체적으로 자동화를 할 수가 있는 방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때 문제는 사실 이제 이 에이전트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활동을 하기 때문에 결과 파일을 관리하거나 아니면 작업 관리할 때에 독립적인 환경을 구성해 주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 거고요. 그런 것들을 이제 Git 워크트리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독립적으로 환경을 구성해 주거나 아니면 파일을 같이 쓰지만 히스토리 관리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주는 방식이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에이전트 쪽은 작업 관리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프로젝트를 완수할 수 있게끔 만드는지에 대한 설명이고요. 그건 이제 프로젝트마다 엑스큐션 투두 리스트를 보고 설정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이런 것들은 다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그 잠시만요. 독립 에이전트는 사실 이제 완전하게 폴더를 작업 환경을 분리하고 일도 분리해서 사용하는 걸 하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GitHub을 이용해서 관리를 하면 편하겠죠. 그래서 이 뒷부분은 GitHub을 이용해서 관리하는 방식인 거고 이 부분은 사실 이슈 연동이기 때문에 개발 영역과 테스트 영역, 그리고 이슈가 생겼을 때에 관리하는 방법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첨언해 주실 분 있나요? 이거 GitHub 관련된 명령어잖아요. 아닌가? 여기는 이제 GitHub이에요. 맨 마지막이고 이 에이전트에서 혹시 뭔가 첨언해 주실 분 있으면 해주셔도 네, 에이전트 기능 쓰시는 분 있으세요? 저는 안 쓰는데. 이게 용어도 좀 헷갈리는 게 빌드랑 플랜 모드도 어디서는 빌드 에이전트 플랜 에이전트 이래갖고 말이 헷갈리던데 여기서 말하는 에이전트 정확히 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어떤 일련의 과정을 하는 거를 앞에 커스텀 커맨드처럼 일련의 해야 되는 과정을 다 이렇게 정의해 놔갖고 그냥 이거 예를 들어 이거 지금 이 현재 작업 내용을 GitHub에 업로드 해줘 하면 GitHub에 업로드 해준 에이전트를 따로 만들어서 얘를 돌린다는 의미인 건지 네, 그냥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아 그래요? 네. 여기 이제 기능별로
에이전트를 뭐 정리를 하든지 아니면 이제 쪼개가지고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그러니까 클로드 자체만으로도 사실 에이전트로 여러 에이전트를 사용해서 구현해줘라고 하면 얘가 알아서 자동으로 에이전트를 다중으로 생성을 하거든요. 그렇게 그러니까 뭐 사용자 정의 에이전트는 사실 이제 기능별로 나눌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면 깃허브에 관리하는 아니면 테스트하는 에이전트 아니면 개발만 전담하는 에이전트가 따로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것들을 관리하는 거죠. 딱 그 개발만 전담하고 테스트만 전담하고 하는 에이전트는 어떻게 보면 루틴하게 쓰는 것 같은데 쓸 것 같은데 있다면. 네. 근데 실제로 얘가 뭐 이거 제가 계속 거대 모드를 쓰지 않아서 사용 경험이 다른 것 같은데 얘가 막 지멋대로 코드를 이제 짰어요. 짠 다음에 테스트 코드도 작성해서 테스트 코드 작성했어요. 그다음에 사실 테스트를 해줘 이렇게 시켜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직 그 단계까지 안 가지고. 예, 개발을 예. 테스트 해줘요. 이거 지금 컴퓨터 세윤이 좀 전에 화면 보여준 거 보면 테스트도 해줘 하면 얘가 네. 테스트를 하잖아요. 다 해줘요. 네, 다 그 해줘요. 해준다는 게 테스트용 코드를 얘가 앞에서 작성했으면 그 코드를 실행하는 권한을 얘한테 주면은 얘가 이것을 직접 네. 실행을 해서 테스트하고 뭐 아웃풋 보고 개선할지 말지 그런 걸 한다는 그런 거잖아요. 그런 일련의 과정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면은 이게 거의 그 이제 병렬로 가지 않고 패럴로 가지 않고 다 시퀀셜하게 그냥 하나의 에이전트로 이렇게 가는데 이게 되게 뭔가 아이디얼한 케이스를 생각하면 앞에 설명해 주신 것처럼 그러니까 이게 뭐 애자일인가 뭐 아니면 테스트 드리븐 개발 이런 거여서 막 빨리빨랑 뭐 당장 조금 개발하고 테스트하고 조금 개발하고 테스트하고 이런 게 되게 병렬적으로 쫙 가면 위크트리 써갖고 길 위크트리 써갖고 동시에 에이전트 여러 개 동시에 굴리면은 기능 여러 개 동시에 확 다 구현해서 마치 이제 회사에서 사람들마다 이제 기능을 따로 구현한 다음에 나중에 길에서 멀지하는 것처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까지가 우리가 지금 필요가 없어서 안 쓰는 건지 아니면은 사용법을 몰라서 안 쓰는 건지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흑투세님은 써요 그거를 뭔가? 그거 해주는 게 슈퍼 클로드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주는 게. 그런 내가 식으로 고민할 작업을 필요가 나눠서 없네. 에이전트를 각자 작업하고 뭐 그런 다음에 나중에 합쳐줄 수 있게 해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거기까지는 필요 없어서 안 쓰고 있긴 해요. 근데 너무 작은 것만 해가지고 저는 아직. 원래 슈퍼클로드가 이 서브 에이전트가 나오기 전에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한계를 느끼고 슈퍼클로드라는 걸 누가 만들어서 올린 거고 알고 봤더니 클로드에서 자체적으로 이런 서브 에이전트를 이용해서 그런 기능들을 쓸 수 있게 개발을 하고 있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나온 것 같은데 근데 태영님은 맥스 모델을 쓰셔도 컨텍스트 제한은 똑같이 걸리지 않나요? 200K? 200K요? 그래서 적절하게 그 탭을 여러 개 열어가지고 근데 그 뭐 태스크별로 관리하거나 컴팩트해서 이게 좀 컨텍스트 관리하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이게 다 까먹고. 요새는 그 컴팩을 안 해도 알아서 컴팩을 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200 걸리면 알아서 하는데 차라리 알고 내가 컴팩트를 시키면 거나 정리를 하면 되는데 자기가 혼자 중간에 컨텍스트 해버리면 많이 로스트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그래서 컴팩트하는 시스템을 사용자가 정하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숫자가 써 있어요. 몇 프로 남았는지. 그래서 몇 프로인지 나와 숫자 있어요? 보고 쓰다 보면은 이제 현재 컨텍스트가 몇 프로 남았는지가 이제 퍼센트가 되거든요. 참 오른쪽 밑에. 그거 보고 한 40% 언더로 내려가면은 적절하게 이제 분리를 한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작업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좀 그 부분 때문에 문제가 됐더라고요. 어디 나와 있어요? 못 본 것 같은데? 네? 그 컨텍스트 나와 남은 있는데. 거 어디서 네. 그러니까 퍼센티지가 그 터미널 클코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VS 코드 익스텐션에서 본다는 거예요? VS 코드 익스텐션에 그 하다 보면 오른쪽 밑에 그 시계 표시 왼쪽에 그
써 있어요. 그 몇 퍼센트 남았다고. 그래서 그거 일주일님 보고 저희도 할 수 있는 건가요? 저는 저기 클로드 코드 라우터에서 대충 현재 그 프롬프트 사이즈를 보여주는 스테이터스 라인을 맨 밑에 넣어주긴 하더라고요. 아, 스테이트 사인 그 설정한 게 그 클코 UI에 있었던 라우터 UI에 있던 것 아, 같긴 하던데. 그 예. 저거 명령어 있잖아요. 슬래시 컨텍스트 CONTXT 그거 누르면 나와요. 토큰 얼마 그런 썼는지. 명령어가 매번 있었나? 물어보기 귀찮은데 그 CCR에 그런 기능이 네. 있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그 컨텍스트 사이즈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뭔가 숫자를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뭐 저는 그냥 저 VS 코드 익스텐션을 못 쓰고 있거든요. WSL에서 아. 돌리고 있는. 왜요? 그게 그게 안 돼요? VS 코드를 아. 저는 윈도우즈에 깔았고 클로드 네. 코드를 WSL에서 사용하고 있어가지고 어떻게 잘 안 되더라고요. 아니 왜 VS 코드에서 그 저기 SSH 커넥션 하는 거 설정할 수 있잖아요. 그걸로 WSL이 그러니까. 자동으로 잡히는데. 아니 저 익스텐션을 못 쓰겠다. 익스텐션을 쓰려고 했더니 안 그러니까 됐던데요. 그거를 깔고 그걸로 접속을 해서 익스텐션은 WSL 안에 깔리는 형태로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SSH 접속하는 원격 컴퓨터의 그렇군요. 홈 폴더에 익스텐션이 깔려. 그러니까 내 컴퓨터 VS 코드가 깔린 로컬 컴퓨터에도 익스텐션을 까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리모트로 작업을 하면 리모트 서버의 홈 폴더 안에 익스텐션을 따로 깔아요. 그래서 접속할 때마다 그렇군요. 그 익스텐션 로딩을 따로 하거든요. 설치도 그 리모트에다 따로 깐다고 설정 그게 그 버튼이 있고. 그런 게 있군요. 저는 네. 해보겠습니다. 저는 그 WSL하고 윈도우즈하고 뭐 패스가 충돌이 나고 막 난리를 떨어가지고 아예 그냥 따로 쓰고 있습니다. 어쨌든 가능하군요. 근데 그 SSH를 붙을 때 그 예를 들어 우분투나 리눅스나 뭐 WSL도 마찬가지인데 SSL 붙을 때 그 개발용 쪽에 클로드 코드를 안 깔고 그냥 클로드 코드 익스텐션만 깔아도 클로드 코드 쓸 수 있는 거예요? 잠깐 클로드 코드 익스텐션이랑 지금 당연히 따로 있는 클로드 얘기 코드 아니에요? 그러니까 클로드 코드를 그 npm인가 그걸로 설치를 하시잖아요. 네네. 그 그냥 클로드 코드 저는 VS 코드에 깔고. 그 VS 코드의 익스텐션 클로드 코드 익스텐션만 깔아도 클로드 코드를 쓸 수도 있는 거예요? 클로드 코드를 따로 안 깔고? 아마 그거는 다른 것 같은데. 저 근데 사실 클로드 코드 익스텐션은 본 적이 없는데 클로드 익스텐션은 그러니까 본 적이 VS 있고. 코드에 있는 VS 클로드 코드에. 코드 익스텐션이야. 그런 게 있어요. VS 코드 안에 있는 클로드 코드 익스텐션을 사용하시려면은 아마 그 CCR을 사용하지 못할 걸로 세려됩니다. 그럴 것 같긴 한데. 그러면 프락시를 쓰면 될까 모르겠지만 아마 그 저희가 사용하는 라우터로는 안 될 겁니다. 지금 그 좀 전에 화면에 보여주셨던 거는 클로드 코드 익스텐션이라 클로드 익스텐션이라 클로드 코드 익스텐션 따로 있는 거 쓰신 거예요? VS 코드 안에 클로드 코드 익스텐션이 따로 있어요. 그래요. 이거 어느 순간부터 VS 코드에 클로드 아이콘 생기면서 뭔가 익스텐션 기능 같은 게 보이더라고요. 자동으로. 그러니까 VS 코드가 업데이트되면서 자동 깔리지. 근데 그게 클코랑은 익스텐션을 다른 깔아서 얘기잖아요. 보이는 거예요. 익스텐션을 깔아서 보이시는 거예요. 어쨌든 저는 망가질까봐 안 건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림의 떡이군요. 저희 이렇게 모델 여러 개 돌려갖고 요즘에 그 클로드 코드랑 동시에 오픈 코드로 따로 돌리고 있거든요. 오픈 코드는 그 또 서버 설정 따로 할 수 있어갖고 클코랑 비슷한 건데 이제 계속 하셔도 되나? 이거 지금 이 내용 너무 중요한 것 같은데 이 생각보다 안 쓰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자동으로 해주는 건가? 이게 슈퍼 클로드 쓰면 지금 이 내용을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건가요?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렵네. 써보질 않아가지고. 저도 그냥 영상만 봤어요. 쓰시는 분 영상만. 이거 되게 앞으로 책 좋다고 보면서 같이 막 써보시죠. 그런 내용도 많은데 어떻게 쓰는지 잘 모르겠어요. 계속 걔는 하시죠. 걔는 좀 더 명시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명시죠. 그 서브 에이전트 왔다 갔다 하면서 제어를 하더라고요.
그냥 네, 클로드한테 진행하시죠. 서브 에이전트를 만들어서 진행해 이렇게 시키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런 것 같은데 이게 제가 오늘 맞춰봐서 어제 했었던 작업은 저 이제 뭐 프로젝트를 하나 기획했던 게 전시 정보를 긁어와서 그 뭐 월간으로 보여준 뭐 이런 걸 만들어 보고 있는데 이게 이제 크롤링 할 때 여러 사이트에서 크롤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요 사이트별로 크롤링 수집 코드를 에이전트로 만들어줘라고 하면 뭐 ES24라든지 뭐 MFCA 쪽 그 사이트 리스트별로 각자 이 크롤링을 그 크롤링 코드를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명시적으로 그냥 에이전트별로 그러니까 사이트별로 전시 정보 수집해줘라고 하면 알아서 이제 에이전트가 생성이 돼서 네 다중으로 생성되는 것을 볼 수가 있긴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면 이제 결과가 나오면 제가 하려고 생각했었던 건 이 결과가 나오면 이게 이제 백엔드, 프론트엔드도 있고 그걸 이제 DB에 저장하거나 이런 작업들이 따로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에이전트를 따로 이제 따로 불러서 각자 하라고 하면 이제 시간이 효율적으로 될 거니까 그런 식으로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사용을 하는 거라고 저는 이제 이해를 하고 그렇게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프론트엔드랑 백엔드랑 따로따로 작업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서 폴더 나눠갖고 그쵸. 스크립트 2개 띄워놓고 한쪽은 프론트 작업해, 한쪽은 백엔드 작업해, 뭐 이렇게 독립 에이전트로 실행을 할 수 있는 것 같긴 한데 네, 맞습니다. 그게 뭐 잘 쓰는 사람들은 그렇게 한다는 것 같기도 한데 저는 당초 어떻게 쓰는 건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시도는 근데 그 아직 안 책에 해보셨나요? 네. 그 교과서에 예제나 예시 뭐 이런 게 좀 잘 돼 있나요? 제가 네, 책이 없어서 그냥 네. 이게 예시가 이제 쇼핑몰 구축하는 PRD이고 이런 네. 그런 것들을 좀 기획해서 그 다음 챕터가 아마 UI 쪽 컴포넌트 기획해서 만드는 거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때는 안 봤는데 그때 좀 잘 되어 있지 않을까요? 여기도 사실은 제가 오늘 했었던 건 제가 기획했던 이제 프로젝트를 요 템플릿으로 그냥 입혀가지고 진행을 해보고는 있거든요. 면에서는 저는 책이 없어가지고 저기 그냥 목차를 네. 제미나이 프로한테 넘겨서 책 한 권 써달라고 해서 그냥 보고 있거든요. 예제나 무슨 예시가 있으면 어디 좀 올려주시겠어요? 네. 근데 이게 책이 예시가 잘 돼 있다고는 생각되는데 제가 이제 직접 이거를 해보려고 하면은 예를 들어 앞에 PLD 인스트럭션을 줬어요. PLD 인스트럭션을 줬으면 얘한테 PLD 인스트럭션 보고 PLD를 만들어줘 뭐 이런 식으로 뭔가 구체적으로 프롬프팅을 해야 되는 거가 너무 간략히 써 있다고 해야 되나? 이게 똑같이 제가 모델이 달라서 그런 건지 그게 안 되는 것 같아갖고 이 책이 내용이 부실한 건가?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책 내용이 의미가 없는 건가? 막 이런 생각했는데 그래요. 모델 차이인가 보군요. 400B만 넘기시면 쓸만하실 겁니다. 제가 그래갖고 어제 GLM 4.5 에어를 깔거든요. 그게 200B였나? 그러는데 그 컨텍스트까지 쓰니까 메모리 80기가를 쓰더라고요. 양자 4비트 했는데도 그래갖고 이게 진짜 제대로 뭐 방금 말한 400분의 이런 거 쓰려면 그냥 수준에서는 안 되는 건가 이런 생각 들긴 하던데. 예, 진행하시죠. 예. 네. 예. 이제 진행해 보자면 이제 저의 마지막 챕터는 GitHub을 이용해서 관리하는 내용이고요. 이제까지 사실은 이제 PRD 작성부터 에이전트를 통한 코드 개발까지가 완료가 됐다고 보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더 잘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게 뭐 되게 스몰 프로젝트면 로컬로도 잘 할 텐데 이런 것들을 이제 분리해 가지고 진행을 했었을 때는 GitHub을 이용해서 자동화하는 방법을 이제 가이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GitHub은 근데 다들 잘 알고 계셔 가지고 이걸 굳이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GitHub에 이슈를 생성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
버그가 나오거나 아니면 리퀘스트 해가지고 이게 PM의 영역일 것 같은데 어떻게 이슈로 프로젝트의 일들을 관리할 건지에 대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깃허브의 이슈를 보면 뭐 지라랑도 비슷한데 제목이 있고 누가 담당할 건지 담당자를 어사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레이블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뭐 분류할 수 있는 레이블이 있고 뭐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잘 작성하고 뭐 스테이터스 관리를 통해서 관리를 할 건지에 대한 내용인데 이것들을 자동화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들은 사실 이제 문서로 하기보다는 이 책에서 나온 것들을 한번 실습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거에 관련돼서는 준비를 못했고요. 혹시 필요하시면 다음번에 이걸 한번 실습하는 걸 만들어 와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클코 같은 거 쓰는 거에서 제일 뭐랄까 중요한 이슈라고 했나? 이게 얘한테 컨텍스트 잘못 쓰면은 코드를 다 막 뒤집어 엎어버리잖아요. 그래서 백업을 생활화해야 된다고 막 그런 그쵸. 얘기 많이 하는데 지금 이게 그거를 이제 제가 사실 MCP로 깃허브를 연동 안 하고 쓰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하려면은 깃허브 MCP 연동해 놓고 뭐 로그인하고 그다음에 뭐 그 리포지토리도 다 내가 매뉴얼리 설정을 다 해서 뭔가 연동을 해야지 이게 작동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은 아니요, 오늘 아침에 제가 해봤는데 네. 깃허브에 CLI로 하면 되고요. CLI 하면 이제 그 깃허브에 관련된 인스톨레이션 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이제 로그인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로그인을 하고 나면 이게 뭐 명령어만 주면 사실 이제 깃허브에 리파지토리 리스트를 가지고 와라고 하면 리스트를 가지고 오고 뭐 다시 생성하라고 하면 그것도 생성을 해줍니다. 프롬프트로 다 제어가 가능하고요. 근데 지금 말하는 딱 그 서면에서 커맨드로 쓸 수 있는 내용을 MCP를 통해서 클로드가 알아서 실행을 해준다는 거죠? 아니요, 이게 MCP랑 CLI 방식이 아, 있는데 다른 거. 여기 다른 그러니까 거. 책에서는 MCP 방식보다는 그냥 CLI 사용해서 직접 이게 붙어서 제어하라라고 가이드를 주고 있고 저는 이제 CLI 방식으로 했는데 거기서 이제 프롬프트 뭐 설치하는 게 있어요. 요 설치를 하고 나면 저도 안 봐서 잘 모르는데 네. CLI 쓴다는 게 지금 제가 사용자가 매뉴얼리 백업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는 건가요? 아니. 아니면은 그 사실 이제 커맨드 그게 다 이제 계속 이제 그 중복되는데, 그러니까 프롬프트로 직접적으로 해도 되고 예를 들면 그 에이전트 같은데 개발 코드 한 다음에 깃허브에 푸시해라고 그 밑에 한 줄 써주면 거기에 푸시를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걸 이제 자동화할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아까 이제 이슈 생성하는 부분 이슈가 있고 이슈를 생성하고 어사이니가 있었잖아요. 그 어사이니에 사실 뭐 에이전트 이름으로 뭐 등록을 하라고 하고 이 에이전트가 등록이 되면 요 이슈는 네가 해결해라고 하는 그 프롬프트 뭐 어떤 이제 뭐 명령어 같은 게 있겠죠. 그런 것들을 추가하면 그렇게 실행하고 뭐 스테이터스에 관련된 것들도 좀 정의를 해놓으면 알아서 자동으로 업데이트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다른 분들은 이런 거 기능을 어떻게 쓰고 계시나요? 주로 많이 쓰시는 분들이 지금 답이 없네. 그러니까 성책임님. 저는 그냥 이게 지금 저거잖아요. 멀티 에이전트, 그러니까 서브 에이전트 여러 개 관리할 때 걔네들끼리 이렇게 리졸브 뭐 이렇게 써가지고 깃 사용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하나 에이전트만 쓰기 때문에 이 기능은 안 쓰고요. 근데 깃은 계속 쓰죠. 그냥 깃은 깃 현재 작업을 한 다음에 항상 커밋을 할 때 이제 커밋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들 커밋 내용 정리하는 게 귀찮잖아요. 근데 커밋 해줘라고 하면은 이제 지난번 작업과 이번 작업 사이에 그 작업한 내용을 요약해서 넣어주거든요. 커밋을 하면 코멘트로.
그렇게 하고 이제 뭐 그거는 되게 자주 쓰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뭔가 문제가 생기면 지난번 커밋으로 롤백을 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게 그 커맨드, 커스텀 커맨드? 뭐 이거 커맨드를 쓰는 게 아니고 그냥 프롬프트로 커밋해 줘 뭐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그렇게 네. 해도 되고 해줘요. 이제 네. 사용자 정의해서 어떤 형식으로 해줘라고 하면 그냥 그 명령어만 쳐도 알아서 해주게 되겠죠. 이게 단순히 커밋으로 변화점에 대한 커밋 메시지와 함께 넣는 방법이 지금 딱 요런 이제 일반적인 거고, 사실 여기 이 챕터에서 말하고 싶은 거는 이게 인제 이거는 멀티 에이전트 얘기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이슈 티켓팅에서 이슈 트래킹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잖아요, 깃허브에 맞아요. 있는 기능을 네. 써서. 맞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단순 커밋이 아니라 내가 그 이슈를 올리고 이슈에 대해서 인제 브런치 생성하고 뭐 코드를 그 브런치에 커밋한 다음에 멀지하는 것까지 그 일련의 과정을 이 커스터머 커맨드 안에다가 정의를 해 놓고 쓰시라라는 의미려나요? 그 네, 이미 맞아요. 이미 있는 건가요? 있는 건가요, 이게? 뭐가 커맨드가? 있나요? 아니요. 커맨드가 사용자 정의 커맨드를 만들어야 돼요. 만들어야 돼요. 그 만들어야 되면 이 책에 이걸 템플릿을 이렇게 커맨드를 딱 주나? 이게 사실 이 커맨드 자체는 이게 새로 그 사람들마다 다를 수 있는 게 아닌 거 아닌가 네, 싶은데 맞아요. 그냥. 여기서 보면 여기 교재에서도 사실은 이제 뭐 이슈 해결하는 방법 할 때 그러니까 약간 본인 그 작가가 쓴 템플릿을 제공해 주고 있어요. 뭐 resolve issue.md라고 하면 GitHub 이슈 해결하기 해서 뭐 이런 식으로 프롬프트가 좀 되어 있고 작업 순서도 근데 작업 순서는 다를 수 있잖아요. 요런 것도 템플릿이 있는데 요걸 좀 교정해서 각자 사용하면 되는 그런 템플릿은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걸 쓰면 좀 더 똑똑하게 잘 쓸 수 있겠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은 사실 이제 설명보다는 직접 템플릿으로 적용해 보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뭐 또 다른 사용자 경험이 있으신 분 없으십니까? 좀 쓸만할 것 같아서 좀 공부 열심히 해서 투자를 해 보려고 그러는데 또 그새 또 엔타이 그래비티인가 뭔가 나와 가지고 예. 그걸 써 봤더니 그거는 그 안에 무슨 에이전트 매니저 기능이 따로 있더라고요. 참 하나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기가 좀 겁나네요. 이게 결국은 우리가 원하는 건 딸깍인데 네가 네. 에이전트를 뭘 쓰든 알아서 잘 써서 내가 원하는 거 빠른 시간에 만들어 줘 이렇게 해 주면 좋겠는데 물론 이제 내가 나만의 에이전트를 디파인해서 쓰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이 기능이 계속 많아져도 실제로는 딱 그냥 쓰는 기능만 쓰니까 지금 말한 그런 기능이 새로 생겼대라고 해도 적용을 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뭐 어차피 공통적인 기능은 클코어도 있고 제미니 CLI도 있고 코덱스도 있고 안티그래비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딱 그 폼 안에서만 쓰는 거를 최적화한 걸로 만족을 해야 될런지 아니면 더 그 기능이 그러니까 스킬같이 그 플랫폼 그 프레임워크에 특화된 기능을 잘 쓸 수 있게 해야 되는 건지 뭐 그런 것도 좀 딜레마인 것 같고 시간은 한정돼 있는데 기술이 계속 발전하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제 새로운 거 나왔다고 바로바로 갈아타기보다는 일단 하나를 좀 진득하게 써서 좀 확실하게 좀 제대로 쓸 수 있게 만들고 그런 다음에 이제 뭐 하탕 보면서 그 델타를 보면서 이렇게 좀 보는 눈이 생길 것 같거든요, 하나를 좀 제대로 써 보면은. 고런 식으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 너무 이렇게 바로 갈아타면은 너무 그 새로운 거 배우는 것도 뭐 좋긴 한데 그 과정에서 좀 너무 스트레스가 쌓이고 오히려 뭔가 얻는 게 없는 것 같아서 당분간은 요걸 써 보고 어느 정도 확실하게 숙지를 시킨 다음에 넘어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이 내가 숙달돼서 잘하는 건지 모델이 업그레이드돼서 잘하는 건지 그것도 좀 그렇더라고요. 어차피 모델은 뭐 다 같이 이제 다 올라가는 업그레이드 상황이긴 되니까. 한데 일단 숙달되면은 숙달되는 과정에서 이제 좀 더 쓴 툴을 쓰는 이해력이
그런 다음에 이제 다음 거를 만지게 되면 좀 더 이게 판단하기는 좋아지지 않을까. 아무튼 뭐 하나는 확실하게 좀 손에 확실하게 익힌 다음에 다른 걸 보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일단 투자할 가치는 있어 보입니다. 클라우드 코드는. 음. 다르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음. 기대됩니다. 다음 세션이. 네, 예, 그 끝이 선생님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예요? 아, 네. 네네. 전 끝났고요. 다음에 보니까 다음에 아예 그냥 구현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뭐 MCP도 다 설정하는 방법이 다음 챕터에 있어서 사실 그때 오늘 이론적으로 했었던 걸 다음 먼 스터디에서 정말로 실습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잠깐만요. 그래서 오늘 잘 해주셔서 오늘은 잠깐만요. 여기 있나? 아, 여기 밑에 있구나.